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눈치 빠른 한국 시장이 올라서인지는 몰라도 또 2.8 전쟁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심해서겠죠.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주식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심리 개선을 기대해 보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그간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강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모처럼 상승했는데요. 미 재무부가 4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예정인 가운데 국채 시장 안정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더욱더 강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그린 요정으로 돌아왔나요? 네, 오늘 시장은 다행히 상승을 하면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린 요정으로 돌아왔고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58%,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6%, S&P 500 1.2%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업종별로 보시면은 무난하게 대부분 올랐지만은 이제 테슬라가 5% 가까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이제 엔비디아랑 퀄컴을 제외하고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악재가 이미 선반영됐다는 이런 인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11월 FOMC 회의, 그리고 고용 보고서,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 반등을 좀 기대를 하면서 저가 매수세에 좀 힘입어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주말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좀 격화가 될 것 같아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했죠. 주말 동안 그런 부분들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됐던 이 미국 재무부의 4분기 차입 계획도 예상보다 좀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오늘 재무부는 이번 10월에서 12월 이 4분기에 채권 발행 규모를 7,76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JP 모건이 예상을 했던 8천억 달러보다도 적었고, 그리고 저번 3분기에 발행했던 1조 100달러보다도 훨씬 적은 규모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미국이 재정 적자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이 이제 급증할 거라고 이제 이런 전망이 강했는데, 오늘 예상을 밑도는 규모가 발표가 되면서 국채 금리 급등세도 이제 진정이 될 거라는 관측이 같이 나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시장의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 건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죠. 이 주말 동안에는 좀 조용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평일 첫날부터 바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 네타냐후 총리인데, 이 오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에는 이제 휴전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좀 강하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진짜 이제 끝을 보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안에서 좀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이란의 개입이겠죠. 이란이 지금 계속 선을 넘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아직까지는 경고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진짜 이번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6주 이상 이어졌던 이 미국의 자동차 노조 파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동차 노조는 이제 지난 25일과 28일에 포드와 스텔란티스와 이제 합의를 했고 남은 건 이 GM, 이 제너럴 모터스 뿐이었는데 GM 공장에서 이제 4천 명의 파업 인원이 좀 추가가 되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제 GM도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합의 내용이 딱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포드와 스텔란티스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드와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즉시 11% 인상함과 동시에 28년까지 최소 25%의 임금을 상승하기로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이제 FOMC 회의가 11월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11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치는 이제 지금 95%, 96.7%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도 이제 이 기준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까,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거는 이 향후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채금리가 오르는 점, 그리고 고용이나 물가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를 좀 당길 수가 있을지 아니면 더 늦춰질지를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파월의 발언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GDP하고 한국의 GDP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나라가 개발도상국 쪽인지 선진국 쪽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역전이 돼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자동차 노조에서 지금 임금 인상률을 10%까지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니까 뭐 포드고 제너럴 모터고 다 주가가 안 좋은 가운데 테슬라도 참 안 좋았죠. 어제 전체적으로 특징주를 좀 봐야 되는데 말이죠. 빅테크나 뭐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주식들 대다수가 올랐습니다만 테슬라는 예외였어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판매되는 이 일부 모델의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저번 주 27일에 웨이버를 통해 가지고 모델 Y, 이 모델 Y 가격을 14,000위안, 하나로 치면은 260만 원 정도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갑자기 가격을 이렇게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냥 그저 이제 원가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테슬라의 가격 정책 때문에 지금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올해만 벌써 이제 6번째 가격을 조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가격 정책이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이번에 또 인상을 한 거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도 보면은 실적을 위해 가지고 가격을 살짝씩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국 토종 업체들이 지금 이제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격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 가격이 하락한 데에는 이런 직접적인 이슈보다는 간접적인 이슈의 영향이 컸습니다. 바로 이 파나소닉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견인을 했는데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의 공급 업체 중 하나인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적절한 이 재고 수준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3분기에 배터리 생산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배터리를 만드는 에너지 사업부의 연간이익 예측을 이제 15% 1,350억 엔에서 1,150억 엔으로 축소를 하기도 했고요. 자, 이번 달 초에 일론 머스크도 말을 하긴 했죠.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이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게 전기차만의 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우려가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동차 문제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이 반도체 쪽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온세미컨덕터가 이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2%가량이 빠졌는데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온세미컨덕터는 이제 오늘 3분기 매출 21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1.39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21억 5천만 달러와 1.34달러를 상회를 했는데요. 이후에 4분기 전망이 문제였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지금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수요 둔화를 겪고 있다 보니까 다음 4분기에는 주당 순이익이 1.1달러에서 1.24달러를 이렇게 기록을 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 이런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폭락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타도 이슈가 하나 있었죠. 내일부터 이 11월부터 유럽에서 광고가 없는 이 유료 서비스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내 데이터가 광고에도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유럽 한정이고요. 가격은 이제 월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고요. 이제 사용자와 연결된 모든 계정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메타가 이렇게 유럽에서 구독 서비스를 내놓은 건 이 유럽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타겟형 광고를 위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는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광고 수익을 일부 좀 포기를 하더라도 유럽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과징금도 부과받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전기차 이쪽 관련돼서 주식들은 좀 안 좋았는데 다른 쪽은 좀 괜찮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최근에 상당히 급하게 올랐었는데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4,600만 원 하나로, 그리고 달러로는 34,000달러 이제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투심은 여전히 살아가 있죠. 모두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트코인들도 이제 하락하는 코인들보다 상승하는 코인들이 좀 더 우세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로 다가가면서 이 비트코인 현물 승인 예정 시기로 다가가면서 이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코인 시장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제 미국 증시까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보니까 대체 자산으로서의 시선이 이제 쏠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자, 이전에 물렸다가 이제 탈출 기회가 생기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탈출을 하셨다가 적당하게 비중 실어가면서 투자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관련 이슈도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 최근 이 워싱턴 DC에서 이 증권 집행 포럼이 열렸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우리 SEC가 지금 8개에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지금 뭐 미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기에 대해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게리 겐슬러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확실하게 승인이 될 거다,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점이 이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SEC가 이 그레이스 케일과 소송에서 좀 항소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만큼 또 이게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이 블랙록이나 아크인베스트 등의 이런 신청사들로부터 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SEC가 한 번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 투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자금이 이제 시장에 유입이 될지에 대한 관심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지금 증권사별로는 좀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뭐 블룸버그나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의 이 시장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 최대 200조 원까지 자금이 들어올 거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뭐 각국의 규제나 이런 변수 등을 고려를 해서 뭐 은 ETF 수준의
최소 13조 원 정도부터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이런 보수적인 의견도 같이 존재합니다. 자, 13조가 들어오든 200조가 들어오든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결론은 시장에 이렇게 들어온 돈은 많아지게 되고 비트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결국에는 호재다라는 이슈까지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많이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비 내리는 나스닥 대 따뜻한 비트코인 디커플링 시작. 자,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최소 13조 원이 몰린다고 하죠.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태라고 하는데 다만 현재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좀 계속해서 횡보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 낮춰가고 있는데 오늘은 1%대 강세로 종가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인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원래는 비트코인 시장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나스닥이라든지 우리 증시와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졌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과 우리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증시 특히 2600에서 2300까지 떨어졌는데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 박스권 라인대를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으로만 치면 지금 34,000달러에 안착을 했는데 연초 가격과 대비를 했을 때 2배 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3개월 동안 횡보를 했던 25,000에서 3만 달러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은 좀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방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증시에서도 봤다시피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조금 높습니다. 현물 ETF라는 게 기존에 없던 게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 선물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 2, 3주 전부터 움직였고요.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인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블랙록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블랙록이라는 회사 자체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기도 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기업이 ETF를 출시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이 좀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물 ETF 관련했을 때 소송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지난해 6월에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SEC 쪽에서의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 거부를 결정한 걸 철회를 하라라고 땅땅땅 내렸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SEC가 좀 항소를 하거나 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항소 기간이 넘길 때까지 아무 액션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SEC 쪽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항소 기간이 넘겨지자마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26,000달러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운용사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내밀었는데 거의 8개에서 10개 정도 운영사에서 좀 신청서를 냈다고 해요. 이르면 12월 그리고 뭐 늦으면 3월 정도의 승인이 될 전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 이 기대감은 계속해서 안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증시에서도 봤을 때 MSCI 관련됐을 때 에코프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MSCI에 편입이 된다면 자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지금 그 수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기관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아무래도 현물 ETF이다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선 현물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을 한번 봤을 때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라인대를 뚫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물론 선물 ETF입니다. 선물 ETF이다 보니까 현물 ETF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선물 ETF만으로도 굉장히 큰 폭의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점을 보면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을 때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코빌 리서치에 따르면 이제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을 때 최소 200억 달러, 하나로 치면 220조 원이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을 대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입니다. 우리 주식도 보면 처음에 개별 종목에 들어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ETF로 먼저 시작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더 안정성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이 좀 암호화폐이기도 하고 특히 접근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주식하시던 분들, 특히 기존에 자산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좀 생소하게 접하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있어서 접근성이 조금 더 뛰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가상화폐 쪽에 대한 대중화라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미국 쪽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현물 ETF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미국 쪽에서의 자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그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된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승인 받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이 증시에서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안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현물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 첫 번째로는 자금이 큰 규모의 자금이 한꺼번에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 천천히 나눠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현물 ETF이다 보니까 포지션을 두 개로 잡을 수가 있어요. 롱으로도 잡을 수 있고 숏으로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건 수요와 공급 그리고 포지션 방향성에 대한 문제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후보다는 승인되기 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도 일제히 들썩였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에 진입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나스닥 역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우리 김시은 팀장 같은 경우에는 코인 쪽으로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와 관련된 관련주 가운데서 좀 투자 키워드를 잡아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비트코인 쪽,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 다만 투자를 하실 거면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서 현재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좀 조그만한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독불장군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알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비롯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오르기 위해선 우선 첫 번째로 거래량이 조금 더 터져줄 필요가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이더리움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진 이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비트코인에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조금 더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전체 시장 자체를 끌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쪽, 그러니까 비트코인 쪽에서는 큰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저는 이 키워드를 비트코인의 네 번째 이벤트라고 지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가 곧 예정이 되어 있어요. 내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화폐를 쓸 때는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주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찍는 게 아니라 채굴을 해야 하거든요. 채굴을 하고 그 보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얻는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왜 처음에 유명했냐 하면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희소성이 있다는 점. 그런데 그 캐는 시기라든지 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 반감기에는 좀 채굴에 대한 부분이 절반으로 감소가 됩니다. 반감기 때마다 채굴량 자체가 반감이 되고 채굴에 대한 난이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채굴되는 비트코인에 대한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점.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 4년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4년마다 반감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투자법이 있긴 한데 반감기 투자법이라고 있습니다. 반감기 시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이클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금 유출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보통 반감기 1년 전에 매수를 해서 반감기 1년 뒤에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2년의 사이클이지만 그때 동안의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반감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벤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반감기 이벤트 때는 채굴량도 감소를 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는 $10에서 $1,000로
움직임이 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 희소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첫 번째 반감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들 수 있구나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반감기에는 2016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2016년도에 발생을 해서 채굴량 자체가 25개 코인에서 12.5코인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6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약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017년, 2018년 그때 뉴스에서 보고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았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주류 시장에서 부각받기 시작한 때가 두 번째 반감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많은 투자자분들, 많은 일반인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인지를 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강세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반감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 때는 2020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이때도 우리 증시도 굉장히 핫했었고 비트코인 장세도 굉장히 핫했을 때, 공교롭게도 세 번째 반감기와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채굴 보상 자체도 절반으로 줄어든 모습이었는데, 이때의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7,000달러에서 6만 5,000달러까지 거의 9배 정도 상승한 모습이 나와줬는데, 관련했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게 투자 대상으로 좀 인지가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아무래도 좀 투자 대상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단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선물 ETF도 출시가 되는 등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다음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이 네 번째 반감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에 24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4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34,000달러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조금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고,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물론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몇 차례의 역사를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면 핵심 키워드 비트코인의 네 번째 이벤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 4월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활용해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수혜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직접적인 관련주는 없습니다.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쪽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후행적입니다.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2, 3주 전부터 미국 쪽에서는 반응이 먼저 있었고, 특히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3주 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위지트 이런 종목군들이 저번 주부터 움직였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비트코인 관련주는 테마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강세를 띠고 있고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중동 전쟁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증시에서는 좀 우려만큼 확산 조짐은 없고 쪼개기 공격이라든지 전면전에 대한 양상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에 있고 어떤 이슈가 들려올지 특히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계속 주고받고 있고 러시아가 이란이라든지 하마스와 대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좀 전면전으로 대리전으로 번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점도 고려를 해본다면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테마적으로, 이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시면 좋을 종목이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특히 가장 먼저 오르고 그리고 가장 주가의 모습이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벤처 캐피탈 기업이고 주로 IT 기업에 투자를 했고 제주맥주라든지 두나무, 패스트캠퍼스 쪽에 투자를 했는데 두나무가 좀 업비트 쪽이라고 업비트가 국내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약 점유율이 80%에서 9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내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자를 끌어안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사도 그렇고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이 얻고 있는 수익 자체가 수수료로 인해서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얻는 수수료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점에서 봤을 때 업비트가 가장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상승세를 띠면 뛸수록 그거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자체가 활력을 띠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수료라든지 이 부분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모양을 한번 봤을 때 지금 저번 주에 급등을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일정 라인대를 그리면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3거래일 같은 경우에 윗꼬리가 살짝 나와주고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갭을 띄운 부분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3거래일 전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었지만 점점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 특히 우리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술투자 쪽에 이렇게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은 지금 일정 라인대, 그러니까 4,000원 라인대를 해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다날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 휴대폰 유무선 결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휴대폰 결제 서비스에서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인데 페이코인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어요. 물론 페이코인이 현재 국내에서는 이용 정지 상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다날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편입이 될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좀 예전에 했던 사업이 부각이 된다면 좀 그쪽 섹터에 편입이 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페이코인 서비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주에 편입이 되었다라는 사실 정도만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두 번째로 차트의 모양이 견조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날 급등을 한 다음에 일정 라인대를 좀 뚫긴 했지만 60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첫날 장대 양봉을 그렸던 라인대 절반 라인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해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튈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 테마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꼽아봤고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디멘탈 계속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센티멘털로 오늘은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업체죠. 그리고 펀더멘털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업체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요. 그 HD 현대일렉트릭 괜찮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괜찮죠. 그래서 회복력이 좋은 이유는 이익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 분기별로 지금 이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잘 견딘다, 쌍두마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효성중공업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일렉트릭이 괜찮게 지금 견디고 있고 실적이 다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좀 더 저평가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위에 이제 더 강한 느낌이 있고 현대일렉트릭은 그 저평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보니까 판가 인상 효과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판가라는 게 말이죠. 지금 가격이 있고 지금 수주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게 수주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에 있어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고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르는 사람의 값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또 공급자 우위 플러스 그게 가능한 게 지금 수주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캐파가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시장이 이미 돼 있고 앞으로도 25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25년도부터는 증설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4년 9월, 10월에 울산하고 알라바마 공장들이 증설을 합니다. 확종을 하는데요. 각각 한 1,000억 내외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2,000억 이상의 증설 효과가 25년도부터 구체화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증설이 되면은 24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수주를 그 부분에서 수주를 더 많이 당겨 오겠죠. 그래서 25년도에 이익 모멘텀도 역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익 전망을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보니까요. 그 중간에 제목이 아직도 한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3분기도 잘하고 있고 깜짝 실적을 냈는데 사우디, 미국 이쪽에서 수주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우디에서도 9월에 10월에 신규 수주가 얼마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가 있죠? 2030 국가 재생 그 계획에 네옴시티 같은 것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100% 전력을 다 신재생 에너지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변압기 수요나 전력기기 수요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 쪽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91,000원으로 상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도 리포트가 있죠. 그래서 수주 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캐파를 증설해가지고 앞으로 매출이 연간 2천억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효과를 24년 하반기 이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25년도부터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가 시장이 많이 내려갔는데 여기는 잘 견뎠죠. 누가 사나 이렇게 봤더니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번갈아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탄탄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자, 이미 주가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는 한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에다가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걷다가 캐파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상방이 좀 더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여전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워드 PR 보시면은 현대일렉트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동종업체 대비해서는 싼 편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11.5배.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 8배 이런 거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취향 따라서 좀 보시면 좋은데 뭐 저평가로 오래 들고 가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효성중공업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현대엘렉트릭은 33%, 효성중공업은 38%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좋은 HD 현대엘렉트릭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가야죠. 펀더멘탈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기가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좀 확전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 방산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를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차트 빨간 줄 보이시죠? 이 2.8 전쟁이 하고 나서부터 주가는 밑에보다는 위쪽으로 여전히 가고 있고요. 풍산도 이렇게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풍산이 뭐 동업체지만 신동업체입니다만 여기도 방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산주를 주의 깊게 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대장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방산주 중에 대장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분기 매출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수주장고도 역대 최고 수준이 2분기에 이미 찍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인접국가죠. 폴란드에 계속적으로 K9 자주포, 뭐 천무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분기, 3분기에는 뭐 납품이 없습니다만은 4분기에는 지금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9 자주포가 이쪽 기동, 화력 이쪽이 한국에 이제 방산에 있어서는 베스트셀러인데 베스트셀러가 계속 수출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나왔죠. 4분기 실적 개선될 거다. 그래서 3분기는 조금 뭐 생각보다 약간 좀 저조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할 정도. 그리고 절대 숫자로는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4분기에는 좋은 실적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4분기에 K9하고 천무가 이제 폴란드로 이제 수출이 될 예정. 그러니까 인도가 될 예정이라 그렇고요. 단 이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GTF 엔진 리콜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지분율이 있거든요. 한 2.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리콜 비용 손실이 한 2천억 내외로 있을 수 있다. 적게 보면 한 1,700, 800, 많게 보면 2천억 초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를 일시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몇 분기에 걸쳐서 2월에 하면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그때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때를 잘 보시면 좋고요. KB증권에서는 또 루마니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루마니아에서 여기 이제 아무래도 여기도 긴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자주포 도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1조 원 규모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숏리스트에 이제 이 회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독일 업체도 들어가고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죠. 여기도 들어갔는데 독일 업체는 조금 비싸고 튀르키예는 수출 경험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쪽 천무나 K9 자주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폴란드에서 채택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무래도 숏리스트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기관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좀 같이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약간 느는 느낌이죠. 이미 주가 재평가가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도 좀 좋게 볼 이유가 지금도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자, PER 보겠습니다. 9.4배 높지 않죠.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지금 44%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HD 현대엘렉트릭, 펀더멘탈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증시 저가 매수에 힘입어 3대 지수 1%대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비 내리는 나스닥 대 따뜻한 비트코인, 디커플링 시작, 암호화폐 관련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연간 수주 목표 84% 달성하면서 공장 증설할 예정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4분기 폴란드 수출 물량 인도로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해당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